이번 시간은 이 영국과 미국에서의 사회보험의 발전 과정입니다. 여기 NHS라고 쓰여 있지요. National Health Service. 그래서 이제 국민 건강 서비스, 또는 국민 보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민 건강 보험 체계에 해당하는 이 영국의 의료 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아니고요. 보험은 아니고 일종의 국가 서비스인데요. 네, 1942년에 1942년 11월에 비버리지 보고서가 계기가 돼서 1948년 7월에 이 NHS법이 제정됐는데요. 자본주의 국가의 의료 보장 제도 중에서 전 국민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그리고 또 이제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NHS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떠한 의료 보장 체제든 간에 그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아니 비난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하는 정도의 질 낮은 그런 서비스 체계가 아닙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이 의료 보장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NHS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바뀌는 광고가 좀 유행했다고 합니다. Stay home now.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아주 좀 심플하지만 그렇죠? 아주 이제 단순하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네, 예,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네, 찰스 부스라는 이 영국의 사회운동가인데요. 1840년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나서 1916년 사망했는데요. 1886년 이 런던의 빈민구를 중심으로 이 빈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빈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좀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노동자의 생활에서 이 수익과 지출의 관계라든가 생활과 고용 능력의 표준에 관한 통계적 방법, 또 사례 연구의 조합, 이런 건 이 빈곤조사나 그러니까 빈곤조사나 사회조사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좀 인정받고 있고요. 또 이 노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연금의 지급을 주장했고요. 1907년 양로연금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의 사회보험이 그렇죠. 독일의 사회보험은 국가가 노동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관리하에 강제적인 보험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영국은 이런 사회 선각자들에 의해서 빈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빈곤 실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PD 수첩이나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빈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구빈법 시스템 있죠. 이 구빈법 시스템의 이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 결국에는 이 사회보험제도가 도입하게 됩니다.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회보험의 도입 과정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 사회적인 여러 이익 집단의 좀 이해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당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영국의 요크인데요. 미국의, 그렇죠. 미국의, 그러니까 뉴욕이 미국에 있죠. 뉴욕이 새로운 요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옛날 요크, 그렇죠? 오리지널 요크인 거죠.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의 그러니까 노스 요크셔에 아주 오래된 옛날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에보라쿰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군사 기지가 있었고요. 또 행정의 중심지였다고도 합니다. 네, 이 요크는 그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요크 민스터라는 이제 성당이 좀 유명한데요. 네, 이 요크 출신으로 시봄 라운트리, 네, 이제 벤자민 시봄 라운트리라는 이 사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크를 보여드리는 건 그 이 라운트리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 찰스 부스가 그 런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 시봄 라운트리는 이 요크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런던의 경우에는 인구의 그 30.7%, 그리고 이제 이 요크시의 경우에는 27.8%가 이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존이 가능한 선에서 그 빈곤을 측정했는데도 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그 최저한의 생활 수준에도 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계층이 뭐 이제 거의 이제 30% 정도 됐다라는 거죠. 영국은 일찍부터 산업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 계급의 상태는 참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장시간 노동, 저임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죠? 그 다음에 막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어떤 노동 착취, 이런 건 참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인구가 이렇게 도시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심각한 이제 주거 문제라든가 뭐 빈곤 문제, 나가서 이제 뭐 범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 찰스 부스나 뭐 이제 시봄 라운트리의 어떤 이런 실증적인 조사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여론을 환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노동자 계급의 빈곤 문제가 이 여론의 관심을 끌게 된 거는요. 뭐 이런 좀 인도주의적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보어 전쟁인데요. 이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이 영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이 벌인 전쟁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땅을 식민지로 좀 삼으려고 하자 이 반기를 든 그 이제 보어인들하고요. 그 영국 사이에 그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이 영국은요, 이 남아프리카의 이 케이프타운의 식민지를 기지로 해서 점차 이제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었고요. 그 북쪽으로는 이 보어인, 그러니까 이 보어인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 있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자손들을 이 보어인이라고 했어요. 이 보어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 트란스발 공화국이 있고 또 오렌지 자유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67년에 이 트란스발에서 금광이 발견되고요. 또 오렌지 강변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영국이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국인들이 이 지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영국인하고 보어인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보면 대부분 이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유럽인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이 보어 전쟁은 그 유럽인끼리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 뭐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시에 그 영국군 그 야전병원 사진입니다. 이 1881년부터 1884년까지 그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트란스발 공화국하고 이 오렌지 자유국이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이 영국에 대항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1899년 10월에 뭐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 상황인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짙은 보라색이라고 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남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색보다는 좀 연하죠? 뭐 그런데 하여간 뭐 남보라색이라고 합시다. 남보라색. 그래서 여기가 영국이 지배하는 이 케이프 식민지였고요. 그 위에 이좀 오렌지색이 이 오렌지 자유국, 오렌지색이라 네, 오렌지 자유국.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초록색 있죠. 초록색이 그 트란스발 공화국이고요. 그리고 옆에 이 빨간색이 나탈 공화국인데 이 나탈 공화국은 1843년에 그 영국의 식민지가 돼서 보어 전쟁 당시에는 이 나탈 식민지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요. 1900년에 이 본국에서 이게 지원군이 도착을 해서 결국에 이제 트란스발 공화국을 점령을 하고 이 트란스발 공화국을 영국에 합병시켜 버립니다. 우리 이제 한일합방 한 것처럼 이 트란스 공화국을 그냥 영국으로 통합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오렌지 자유국도 금방 이제 격파를 하고 또 이제 그 오렌지 공화국 아니 오렌지 이 자유국도 그냥 영국에 병합시켜 버리는데요. 네, 이게 그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지도인데요. 뭐 당시의 영역이나 뭐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서로 같죠. 결국에 이 보어 전쟁은 네, 보어 전쟁은 이 영국이 남아프리카 지역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벌인 그 전쟁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식민지 전쟁이었던 거죠. 트란스발 공화국하고 이 오렌지 자유국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 영국에 대항을 하는데요. 이제 이 연합 보어군 보어인의 군대는 이 게릴라전을 전개를 해서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제 영국군을 다시 내몹니다. 다시 내몰고 그 국토의 거의 대부분을 수복을 하고요. 그랬는데 이 지금 보시는 건 보어인 그 게릴라 부대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어인들이 다시 원래 국토를 대부분 수복을 하고 곧바로 이제 영국령 식민지까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군대는 이제 그 아주 이제 철저한 그 전멸 전법을 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50만이었어요. 인구가 50만이고 이 보어인 군대가라고 해봐야 총 병력이 한 7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만에 불과한 이 보어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45만의 군대를 동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보어인의 뭐 주택이라든가 농경지를 그냥 싹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령을 하면서 21만 명을 이 강제적으로 이 집단 수용소에 감금시켜 버려요. 뭐 강제 수용소라는 게 그렇죠. 뭐 생활 환경은 최악의 상태였죠. 그래서
곧바로 뭐 2만 명의 사상자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영국군이 전멸 정책을 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보어인들은 이 민족 말살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어인들이 영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두 나라를 그냥 영국령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남아프리카를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베레니깅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 전쟁 아시죠? 아편 전쟁에서 보여줬던, 그렇죠? 영국 신사의 참 그 비열함, 이런 게 다시 또 전 세계에 그 드러난 거죠. 전 세계에 그런 비열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뭐 세계 여론도 그렇고 영국 그 국내 여론도 그렇고 아주 이제 그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공격을 받습니다. 네, 보어 전쟁을 전후한 이 영국군 보병 부대의 훈련 장면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 노동자 계급의 빈곤 문제가 좀 여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게 이 인도주의적 관심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에는 그렇죠. 대영 제국이었죠. 이 대영 제국. 이 대영 제국. 그래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경영에 진짜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었던 이 영국이 이 보어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바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들을 군인으로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층이 늘어나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영을 하려면 결국에 세계 곳곳에서 또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 그러니까 병역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미래가 확실히 불확실해지는 거죠. 국가의 미래가 참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거잖아요. 청년 세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동자 가정의 빈곤을 좀 타파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결국에 이제 국가의 능률과 생존을 위해서 정말 절실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영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 즉 이제 국가 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이 절박한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그 여전히 1834년 구빈법 체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뭐 열등 처우의 원칙이라든가 뭐 작업장 검사 제도가 특징이었죠. 무엇보다 뭐 이러한 원칙과 제도는 이 구호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할 대상자인 그 빈민들한테 아주 심각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빈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구빈법 시스템으로 이 산업화 시대에 이 양산된 이 대규모의 좀 빈곤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세워진 구빈원의 모습인데요. 구빈원. 네.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뭐 얼마 되지 않는데요. 물론 그 내부는 여러 번 개조가 됐을 거예요. 저희 구빈법 체제에 대해서 참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영국에서는요, 이 왕립구빈법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빈법하고 또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좀 제시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구빈법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요. 네, 당시에 이 구빈법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 조지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조지 해밀턴. 이름 앞에 로드가 붙어 있으니까 아마 귀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 구빈법 조사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구빈법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이 해밀턴을 포함해서 14명의 위원이 서명한 다수파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 웹이라는 그 사람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발표한 소수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파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1834년 구빈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구빈법이라는 이름이 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구빈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이제 공공부조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어쨌든 이 다수파 보고서는 좀 빈곤 문제를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여전히 그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소수파 보고서를 작성한 이 베아트리스 웹인데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그 페이비언이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가 주장한 좀 점진적 그 사회주의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 영국 노동당의 지도 이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을 위해서 그러니까 혁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의회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수단을 통해서 그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그 사회 개혁을 좀 이루자 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자본주의 결함을 조금씩 극복하자라는 건데요. 뭐 조지 버나드 쇼와 이 시드니 웹을 지도자로 해서 그러니까 영국식 사회주의의 원류가 되는데요. 이 페이비언 협회가 1900년에 그러니까 노동대표위원회 결성 당시에 그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대표위원회가 그 영국의 노동당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뭐 통일된 뭐 교리라든가 교의가 아니라 그 사회주의의 의미와 유효성을 끊임없이 묻는다는 그 사상의 자유와 또 실천성, 그런 걸 갖는 사회주의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시드니 웹과 이 베아트리스 웹이 서로 이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사회조사 또 빈곤조사에 막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국민생활의 최저 기준 원칙을 또 제창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를 구축을 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뭐 능률의 향상 그리고 민주적 관리에 의해서 사회 진보의 전망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이 베아트리스 웹 여사는 이 구빈법 체제를 완전히 철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 가능한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완전 고용 정책을 요구를 하는 그 소수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파 보고서는 기존의 구빈법 체제를 완전히 혁파할 것과 또 노동이 가능한 빈민들을 위한 그 전국적인 서비스를 좀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노동부에 의한 뭐 직업 알선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노동시장이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점, 또 이제 주기적인 경제 침체에 대비를 해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꼽히게 되는 이 완전 고용 정책의 모토가 이 소수파 보고서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영국 내각은 그 로이드 조지 정부였는데요. 이 로이드 조지 정부가 실제로 채택을 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 구빈법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조지의 이 자유당 정부는요, 1909년에 인민의 예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광범위한 그 뭐랄까 누진 소득세를 내용으로 하는 이 세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확 늘린 거죠. 그래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 세금을 사용하는 데는 이 구빈법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시했던 안이 아니라, 그렇죠? 구빈법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했던 그 안건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이 새로운 보험 원칙을 도입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1908년에 이 노령연금법은요, 이 보험의 원칙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지 않고, 그러니까 기여금을 걷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逆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험료를 아예 걷지 않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주 5실링의 연금을 제공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는 그 라운트리가 지적한 이 최저 생계비 7실링보다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주의 이념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조지 정부는 노인뿐만 아니라 환자라든가 뭐 실업자, 과부, 고아처럼 그 보호가 필요한 계층들 있죠. 뭐 이 사람들에게 그 소득 보장을 확대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당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지금 노인들한테 연금 주는 것도 그 처음에 한 650만 파운드를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800만 파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스마르크의 그 사회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보험이 매력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로이드 조지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지, 뭐 개혁이라든가 뭐 변혁을 꿈꾸었던 그 사회 운동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 자기의 어떤 지지층을 결속을 시키고, 또 이제 뭐랄까 지지층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이런 이제 정치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자기에게 좀 집중시키고 싶어 했던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그 차이점, 그 크게 큰 차이점 있잖아요. 그러한 큰 견해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을 제시하는 거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쪽의 차이점을 그냥 서로 절충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을 보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특히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영국의 노동당 세력이죠. 이 영국 노동당의 그 진전을 이제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반대파들, 그러니까 반대 정당의 발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사회보험의 도입을 좀 이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서 여러 이익 집단과의 이해 조정이라는 그 정치적인 또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게 됩니다. 자, 미국의 그 제32대 대통령을 지냈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자,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말할 때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대공황과 뉴딜, 그리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은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그 1935년이 돼서 이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의 그 중심에는 이 전 세계에 밀어닥친 1929년에 이 대공황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공황 당시에 그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이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 사진입니다. 이거 보신 기억이 있죠? 대공황은 그 미국 사회를 마비시켜 버렸는데요. 그래서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이 GNP는 874억 달러에서 417억 달러로 절반도 더 이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지수가 110에서 57로, 그리고 임금 총액이 5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 여파로 그 실업자가 그 150만 명에서 1200만 명까지 증가하게 돼요. 네, 사람들의 삶은 참 형편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이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 판잣집을 짓고 살아야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피켓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피켓팅을 하는 장면 같아요. 뭐 후보의 가난한 농장, 뭐 담배 펀드,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뭐 그리고 그 밑에는 좀 가운데에 좀 조그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정확한 뜻은 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아마 그 후보를 비판하는 문구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요, 허버트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루즈벨트에 앞서서 제31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책을 고수를 하다가 뭐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1932년 선거에서 루즈벨트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시대에 와서 이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자유방임주의적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사진은 본 적이 있으시죠? 살기가 어려워서 참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유주의의 거의 이제 패배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은요, 이 실업자 단체를 조직을 했고요.
1932년에는 이 미국 실업 노동자 동맹 연합이라는 이 전국 규모의 조직체가 결성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 연방 정부의 그 적극적인 실업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0달러를 지급해라 라는 이제 타운센드 운동이라는 게 또 전개가 됐는데요. 뭐 이제 재산세, 뭐 상속세, 소득세를 부과를 해서 실업수당과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뭐 이른바 그 런딘 법안이 있었는데, 이 런딘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급속도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네, 런딘이라는 사람은 이 미네소타주 출신의 하원 의원이었던 그 어니스트 런딘을 가리키는데요. 이 대공황 시기에 이 런딘에 의해서 아주 그 급진적인, 정말 이제 급진적인 이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이 제출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루즈벨트 행정부는요, 이 직접 구호와 또 공공사업의 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구호 사업을 통해서 실업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을 해서 이걸 보완한다 라는 뭐 이른바 그렇죠, 뉴딜 정책이라는 걸 추진하게 돼요. 자,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을 보면 그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적 부문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이 공공구호 사업의 그러니까 보완물로서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좀 경제적 계산에 기초를 해서 수립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보장법은요, 당시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던 이 와그너 루이스법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된 이 와그너 루이스법은 그 기업주들한테 이 실업수당 기금으로 임금 총액의 5%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생각을 하기에 이건 민간 기업체에 좀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별도의 실업보험 제도가 좀 긴급하게 필요했던 거죠. 루즈벨트는 그래서요, 1934년 6월에 좀 포괄적인 경제보장 법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의회에 요구를 하는데요. 이 법안 마련을 위한 실무팀으로 이 노동장관인 퍼킨스를 위원장으로 해서요, 이 경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또 이거하고 별도로 또 이제 전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그 경제학자인 에드윈 위트가 그 실무팀을 총괄하는 그 운영국장을 맡게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보장 제도를 입안하는데 이 에드윈 위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제 질병보험,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이죠. 이 의료보험은 의사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고요. 뭐 지금까지 그렇죠. 전 세계의 좀 의료보장 체계를 크게 나눌 때요. 그러니까 NHS 방식하고 NHI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NHS는 그렇죠,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을 말하고요. NHI는 인슈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국민 건강 보험 방식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NHS도 아니고 NHI도 아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 그 NHS냐 아니면 NHI냐라고 이렇게 크게 갈라져 있는데, 미국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체계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민영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보험 회사들에 의해서 의료보험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NHI든 NHS든 도입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든 무엇을 도입하든 간에 보험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NHS나 뭐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그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결국에 그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거의 근거 없는 허위 날조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데 연구가 그 미리 이제 목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연구들인 거죠. 뭐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근거라고 제시하면서 하는데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뭐 아직까지도 이런 의료보장 체계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거의 도입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참 아주 후진적인 국가죠. 네, 실업보험은 그러니까 연방 단위의 통일적 제도가 아니라 이 주 정부마다 좀 독립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게 되니까 좀 실질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방안도 실행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자를 위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식인 거고 기업주를 위한 실업보험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네, 노령연금과 공공부조도 마련됐는데 뭐 좀 빈약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의 내용이 이렇게 결정된 건요, 이 사용자 단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용자 단체는 보험료율의 결정이라든가 뭐 경험료율의 도입에 이제 큰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뭐 실업자 조직이라든가 노동자 조직 있죠. 이 실업자 조직은 좀 급진적인 런딘 법안의 지지에 좀 몰두를 하고 있었고요. 노동조합 조직은 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크게 의견 제시를 안 한 거죠. 미국 뉴딜 정책의 기본 모토는 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 구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기 부양 정책들이 주된 정책 수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는 이걸 보완하는 기제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장 부문의 활성화가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되니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주의 부담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윤곽이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부문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사회보장 제도가 갖는 뭐 이런 특징 있죠. 이런 특징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결코 이 사회보장이 아니다. 그게 무슨 사회보장이에요. 그렇죠? 사회보장이 아니다. 미국도 복지국가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 사회보장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이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 그런 뭐 민주적 국가의 특징에서 보자면,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시각에서 좀 보자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사회보장이라든가 또 민주주의라는 면은, 민주주의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 아주 가장 후진적인 국가의 하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윌리엄 헨리 비버리지라는 이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1942년에 영국 정부의 위촉을 받아서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해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이 보고서 정식 명칭은요, 이 윌리엄 비버리지에 의해 보고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이걸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부르는데요. 아니면 뭐 베버리지 보고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1942년에 발표된 이후에 이 영국 노동당이 추진하는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됐고요.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과 미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표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표가 이 보고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사회 생활을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복지국가 이념의 좀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버리지 보고서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그 주요한 그 사회적 위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위험을 5가지 악으로 규정합니다. 5가지 악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 자, 이 5가지를 그 악으로 규정하고요. 이러한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결핍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장, 나태에 대해서는 정신교육, 무지는 교육, 그리고 불결의 경우에는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버리지 보고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을 좀 대표하는 내용이라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버리지 보고서에는 이 사회보장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보장은 그 실업, 질병, 혹은 사고, 노령 또는 기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의 상실 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회보장은 최저 수준의 보장에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이 사회보장의 주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사회보험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사회보장을 실현을 하려면 첫째, 과거의 한계를 넘어선 혁명적 조직화.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을 포괄적인 사회 진보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취급. 셋째, 국가와 개인의 협력 전제라는 이 3가지 지도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보고서는 종래 사회보험의 특징으로서 알려져 왔던 뭐 노동 조건의 뭐 보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부조의 뭐 구빈법적 연역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보장의 체계로서 사회보장을 구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회보장 입법이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지도 원리는 알아두셔야겠죠. 다음은 비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들인데요. 모두 6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첫 번째 원칙은 균일한 생계급여인데요.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한 어떤 소득 상실의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 상실이 있기 전에 받던 어떤 소득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상 재해라든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균일한 기여금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도 사회보험 기금의 일부를 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인데요. 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를 해서 행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여금은 이 단일한 사회보험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급여를 비롯한 모든 보험 지출은 또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이 급여의 적절성, 그러니까 급여의 양과 시기에서의 적절성을 말합니다. 급여의 양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하고요. 급여 지급은 욕구 조사 없이 욕구가 존재하는 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포괄성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적용 인구와 그 적용 욕구에서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 부조나 민간의 자발적 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보험이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원칙은 분류의 원칙인데요. 단일화되고 좀 포괄적인 사회보험이지만 그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이 삶의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에 의한 소득, 기타 다른 방식으로의 소득, 가정주부, 또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분류의 원칙은 보험 적용 시에 이러한 그 상이한 기반에 따른 욕구라든가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보장 개념의 발전 과정인데요. 앞에서 좀 간단하게 타이틀만 봤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했었습니다. 먼저 경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개념인데요. 사회보장의 가장 보편화된 개념은 역시 경제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출발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으로서 그러한 위험 해소의 핵심은 경제적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회보장이 제도화되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경제 위기, 그러니까 대공황이 있었죠. 그러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실업 구제와 고용 증대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실업 보험을 실시를 하면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죠. 다음 단계는 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사회보장 개념에
정치적 성격이 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41년에 처칠과 루즈벨트의 대서양 헌장이나 아니면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전을 위해서 내세웠던 이 정치적 슬로건이 바로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거였죠. 자, 구체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보장, 즉 소득 보장으로부터 의료 보장을 포함해서 경제 보장의 의미를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보장의 전제로서 정치적 평화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보장을 하나의 사회 제도의 의미로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인데요. 국제적인 기구로서는 이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사회보장협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이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의 접근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52년 이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 의해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좀 포괄적으로 밝혀지고요. 또 사회보장의 어떤 국제적 확대나 사회보장법의 체계가 좀 하나의 통합된 개념 아래에서 이 사회보험과 또 사회부조의 틀로 구성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간의 좀 일관성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이제 사회보장의 개념에서 좀 관념적 내용이 줄어들고요. 또 제도적 내용과 좀 기술적 정밀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단계인데요. 이제 사회보장의 어떤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좀 구체적인 그 사회정책적 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좀 일정하게 그 법적으로 보장된 요구, 급여, 행정의 문제로 좀 대두되는 단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 시험은 다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예. 9주차 출석 퀴즈입니다. 자, 보통 가을에 많이 피는 꽃이죠.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색깔은 다양한 편인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노란색하고 또 흰색이죠. 술을 담그기도 하고요. 또 차를 만들기도 하는데 음력 9월 9일에는 이 산에 올라가서 이 꽃으로 만든 술을 마시는 풍습도 있습니다. 한국어나 중국어 또는 일본어 모두 이 꽃의 이름은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죠. 자, 이 꽃은 이 지금 보이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네, 가을에 피는 아주 그 향기가 좋습니다. 그죠? 그 사군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제 가을에 피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두 자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